72세 김정수는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서울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0평 아파트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혼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또 혼자 저녁이구나.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간단한 저녁을 차렸다. 냉장고에는 온갖 반찬들이 가득했지만 혼자 먹는 밥은 늘 맛이 없었다. 정수는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 김 회장이 평생 일궈놓은 재산은 상당했다. 강남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2채, 그리고 10억 원이 넘는 예금까지. 총 재산이 50억 원에 달하는 부유한 할머니였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세 자녀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서 어머니를 찾는 일이 드물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큰아들 김민준이 한 달 만에 집을 찾았다. 45세의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민준아, 왔구나.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정순이 말하자 민준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 숨이 차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갔어. 혼자 가기가 그래서. 민주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엄마,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내서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이번 주는 해외 출장이 있어서. 괜찮다. 바쁜데 무슨. 아니에요.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민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만 왔을 뿐이었다. 둘째 딸 김은영도 마찬가지였다. 42세의 그녀는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은영이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그냥 그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 그럼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검사해 드릴게요. 언제 가면 돼?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 달에 연락드릴게요. 은영도 결국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내지 않았다. 막내 아들 김민호는 더했다. 39세에 그는 사업을 한다며 늘 돈이 부족하다고 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야, 너는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엄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또 돈 이야기였다. 민호는 어머니의 안부보다는 돈을 빌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얼마나 필요해? 2억 정도만. 꼭 갚을게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돈을 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빌려간 5억 원 중에서 갚은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다. 내가 죽으면 이 재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는 세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그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돈만 관심 있고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는 아이들에게 이 재산을 줘야 하나? 정수는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아이들이 우리 재산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아이들이 그럴 리 없어. 정수나,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특히 가족일수록 더 그래.
당시에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 시험해 볼까? 정순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다. 다음 날 정순은 오랜 친구 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이야, 나 좀 부탁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정순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정순아, 그런 거짓말을 해도 될까? 거짓말이 아니라 시험이야. 내 아이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사랑하는지 알아보고 싶어. 그래도 순이야, 내가 죽기 전에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고 싶어. 도와줄 수 있지? 순이는 오랜 고민 끝에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날 저녁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야. 내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알아보자. 72세 할머니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제2부 자식들의 첫 번째 본색. 돈에 대한 관심. 일주일 후 정수는 세 자녀를 모두 집으로 불렀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다. 엄마, 왜 갑자기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큰아들 민준이 물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일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지. 정수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다. 갈비찜, 불고기, 각종 나물까지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상차림이었다. 와, 엄마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해주셨네요. 은영이 기뻐하며 말했다. 맛있게 먹어라. 언제 또 이렇게 모일지 모르니까. 정순의 말에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자녀들은 음식 먹기에만 바빴다. 그런데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민준이 물었다. 사실 병원에 가봤어. 언제요? 혼자 가셨어요? 응, 혼자 갔지. 너희들 다 바쁘다고 하니까. 자녀들의 표정이 조금 미묘해졌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이상하다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 정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몸에 특별한 이상도 없었다.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엄마, 그럼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민준이 말했다. 혼자 가기 힘든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은영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다. 아니야, 괜찮다. 너희들 다 바쁜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정수는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수는 은근슬쩍 말을 꺼냈다.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네, 엄마 아파트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런데 엄마,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산 정리? 아니, 나중에 상속세도 많이 나올 텐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벌써 상속 이야기가 나왔다. 정수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표정을 숨겼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엄마,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준이 제안했다. 변호사. 네, 상속 전문 변호사예요. 세금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건강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막내 민호는 다른 걱정이 있었다. 엄마, 제가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 혹시 나중에 상속 계산할 때 제 몫에서 빼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민호는 자신이 빌린 5억 원이 나중에 상속분에서 차감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 건 나중에 정리하자. 정수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자녀들이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역시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구나. 자녀들은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걱정만 했을 뿐 정작 관심 있는 것은 재산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이야, 오늘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어떻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얘들은 내 돈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제 정말 확실히 시험해봐야겠어. 정순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서 그래. 바쁘다고 해서 부모를 외면해도 된다는 거야. 순이는 친구의 서운함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그래도 거짓말은 조심해. 나중에 들통나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들통날 일 없어. 내가 조심스럽게 할 거야. 다음 주 정순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먼저 큰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숨소리가 급해지는 것이 들렸다. 심각하다고요? 어떻게 심각해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어. 수술이요? 엄마, 어느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어요? 삼성병원에서. 정수는 거짓말을 계속했다. 엄마, 제가 당장 가볼게요. 아니야, 괜찮다. 일단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고. 엄마, 걱정 마세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심장 수술도 잘 된다고 하잖아요. 민준의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엄마,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시죠? 응, 있어.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 혹시 이번 기회에 재산 정리도 생각해 보세요. 또 재산 이야기였다.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재산인 것 같았다. 은영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정말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요? 응, 그렇다고 하더라. 엄마, 제가 아는 심장외과 전문의가 있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엄마, 혹시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유언장 같은 것도 미리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영도 마찬가지였다.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재산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 막내 민호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엄마, 혹시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엄마, 그럼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빌린 돈은 탕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호는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자신의 빚을 없앨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키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었구나. 서운함과 실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이제 진짜 시험을 시작해보자. 정순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제3부 가짜 시한부 선고. 충격적인 소식. 2주 후 정수는 더욱 충격적인 거짓말을 준비했다. 친구 박순이의 도움을 받아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었다. 순이의 딸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순이야, 정말 고마워. 이런 부탁까지 들어줘서. 정순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시한부라고 거짓말하면. 괜찮아. 진짜가 아니니까 나중에 다 해결될 거야. 난 그냥 내 아이들의 진짜 모습이 알고 싶을 뿐이야. 정수는 가짜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기에는 췌장암 사기, 생존 기간 6개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세 자녀를 다시 집으로 불렀다. 엄마, 갑자기 우리를 다 부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민준이 물었다. 앉아라. 할 말이 있어. 정순의 표정이 심각했다. 자녀들도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졌다.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어. 정수는 잠시 말을 멈춰 자녀들의 반응을 살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수는 가짜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췌장암이야. 그것도 사기.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자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단서를 들여다봤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의사가 6개월 정도라고 하더라. 6개월요?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엄마,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봐요.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이미 두 곳에서 검사 받아봤어. 결과는 똑같더라. 정수는 거짓말을 계속했다. 자녀들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엄마,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요? 민호가 물었다. 의사가 치료해봐도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했어.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고 하더라. 그럴 리가. 은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울지 마라. 엄마도 나이가 있는데 언젠가는 가야지. 정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벌써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자녀들이 돌아간 후 정수는 그들의 반응을 떠올려 봤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슬퍼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자녀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먼저 큰아들 민준이 찾아왔다. 엄마,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지내셔야 해요. 그래, 그럴 생각이야. 그런데 엄마, 실용적인 문제들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실용적인 문제, 재산 문제 말이에요. 나중에 상속세도 많이 나올 텐데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벌써 재산 이야기였다. 어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상속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그런 건 나중에. 엄마, 나중이면 늦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민주는 상속 전문 변호사까지 연결해 주겠다고 했다. 둘째 은영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제가 의사이니까 좋은 호스피스 병동도 알아볼 수 있어요. 호스피스. 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얼마나?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그런데 엄마 재산으로는 충분하죠. 은영도 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 생전증여도 생각해 보세요. 생전증여? 네, 미리 재산을 나눠주시면 세금도 적게 내고,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재산 분할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막내 민호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빌린 돈은 어떻게 할까요? 왜? 엄마가 그러시면 제가 갚을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상속받을 때 계산해서. 민호는 어머니의 죽음을 자신의 빚을 탕감받을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수는 자녀들의 반응을 보며 점점 실망감이 커져갔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고통보다 재산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정수는 우연히 민준과 은영이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다. 형, 엄마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돼? 아파트 3채, 상가 2채, 예금까지 합치면 50억 정도 될 거야. 50억이면 우리가 각자 16억씩 받는 거네. 그런데 막내가 빌린 돈이 5억이잖아. 그건 차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럼 우리는 각자 17억 정도 받는 거고.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잘하면 10억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해. 그들은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재산 분할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정말 6개월밖에 안 남았을까? 의사가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가 뭘 더 알겠어. 그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겠네. 응, 상속 서류도 미리 준비하고. 정수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울었다. 내가 키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도 느꼈다. 좋아. 그럼 내가 진짜로 시험해보자. 누가 진짜 가족인지. 정순의 마지막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제4부 유산을 둘러싼 암투. 숨겨진 탐욕. 시한부 선고 후 한 달이 지났다. 정수는 일부러 몸이 약해진 척 연기를 했다. 식욕이 없는 척하고 자주 피곤해하며 병원을 오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다. 엄마,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게. 요즘 밥맛이 없어서. 엄마, 그래도 드셔야 해요. 영양제라도 챙겨 드시고. 은영은 비싼 영양제를 사다 줬지만 정작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편안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건 다 말씀하시고. 고마워, 민준아. 그런데 엄마, 변호사와 상담은 받아보셨어요? 또 재산 이야기였다. 민준은 어머니의 건강보다 법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민준과 은영이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를 보러 온 것이었다. 이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할까요? 민준이 중개사에게 물었다. 이 평수에 이 위치면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5억이면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은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근데 언제쯤 매물로 나올 예정인가요?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주인분이 아프셔서. 정수는 숨어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자녀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벌써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정수는 민호와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제가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요. 갑자기 왜? 엄마가 그러시면 제가 받을 상속으로 더 큰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요. 민호는 어머니가 죽으면 받을 상속을 미리 계산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호야,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니?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미래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하지만 민호의 진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정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실망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생명보다 재산이 더 소중한 것 같았다. 그래서 정수는 더욱 과감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일주일 후 정수는 세 자녀를 다시 불러 모았다. 얘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요? 민준이 물었다. 내 재산을 전부 기부하기로 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자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기부요? 전부요? 은영이 놀라며 물었다. 응. 어차피 나는 죽을 텐데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민준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다. 돈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있잖아요. 민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다 자립해서 잘 살고 있잖아. 엄마, 그렇지만 상속은 당연한 권리예요. 은영이 흥분하며 말했다. 드디어 자녀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엄마, 기부는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준이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법적으로 뭐가 문제야? 유류분 침해라고 해서. 자식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있어요. 민준은 벌써 법적인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너희들이 기부를 반대한다는 거야? 정순이 물었다.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성급한 결정 같아서요. 은영이 대답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모은 재산을 왜 남에게 줘요? 민호가 간절히 말했다. 정수는 자녀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뜻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알겠어. 다시 생각해 볼게. 정순이 말하자 자녀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자녀들이 돌아간 후 정수는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이야, 내가 맞았어. 뭐가 맞았다는 거야? 내 아이들은 정말 돈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자식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제 정말 마지막 시험을 해봐야겠어. 마지막 시험? 내가 누구에게 재산을 줄지 결정하는 거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순이는 친구의 결심을 듣고 걱정이 되었다. 정순아, 그래도 조심해.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어. 이미 깨진 게 아닐까. 나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누가 진짜로 슬퍼했을까? 누가 내 곁에 있으려고 했을까? 지금까지의 자녀들 반응을 되돌아보니 답이 나왔다. 그들은 모두 어머니의 죽음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럼 이제 진짜 시험을 해보자. 정순의 마지막 계획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정수는 각각의 자녀들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먼저 민준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민준아, 사실 엄마가 너를 가장 믿고 있어. 그래서 재산의 대부분을 너에게 주려고 생각 중이야. 민준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엄마, 감사해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은영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은영아, 너는 의사니까 돈 관리를 잘 할 것 같아. 그래서 재산의 대부분을 너에게 맡기려고 해. 은영도 마찬가지로 좋아했다. 엄마, 제가 형제들과도 잘 상의해서 처리할게요. 민호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다. 민호야, 너는 사업을 하니까 돈을 불릴 줄 알잖아. 그래서 너에게 가장 많이 주려고 해. 민호 역시 기뻐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엄마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정수는 각각의 자녀들에게 서로 다른 약속을 한 셈이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차례였다.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줄까? 제오부 진짜와 가짜 효심. 숨겨진 경쟁. 정순이 각 자녀에게 서로 다른 약속을 한 후 예상대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큰아들 민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엄마, 제가 매일 와서 돌봐드릴게요. 갑자기 효자가 된 민준은 아침마다 어머니 집을 찾았다. 민준아, 회사는 괜찮니? 엄마가 더 중요하죠. 회사 일은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해요. 민준은 어머니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다 주고, 유명한 한의사를 소개해 주고, 심지어 가정부까지 고용해 주었다. 엄마, 편안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시고. 하지만 정수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둘째 은영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제가 직접 영양 관리를 해드릴게요. 은영은 매일 저녁 어머니를 위한 특별 식단을 준비해왔다. 너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엄마, 제가 의사니까 더 잘 알죠. 이런 상황에서는 영양이 가장 중요해요. 은영은 병원 일을 뒤로 하고 어머니를 돌보는데 집중했다. 막내 민호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엄마, 제가 아예 여기서 같이 살면서 돌봐드릴게요. 뭐, 여기서 같이 살겠다고? 네, 엄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옆에 있어야 해요. 민호는 실제로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왔다. 정수는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제 와서 이런 효심을 보이다니. 하지만 곧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우연히 민준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나에게 재산 대부분을 준다고 했어. 정말 얼마나? 30억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럼 우리도 이제 강남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그럼 당신이 매일 가서 돌보는 보람이 있네. 민준의 효심은 재산을 받기 위한 투자였던 것이다. 은영도 마찬가지였다. 여보, 내가 엄마 돌보느라
병원 일을 줄이고 있는 것도 다 계산된 거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해봐. 엄마가 나에게 재산을 맡긴다고 했거든. 몇 개월만 더 참으면 돼. 은영도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민호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친구야, 나 곧 대박 날 것 같아. 뭔 대박? 우리 엄마가 나에게 재산을 가장 많이 준다고 했어. 내가 지금 집에서 같이 살면서 돌보고 있거든. 우와, 그럼 너 곧 부자네? 그러게.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정수는 자녀들의 대화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들의 효심은 모두 가짜였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녀들 사이에 경쟁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형,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민준에게 말했다. 내가 왜 자주 오면 안 돼? 엄마가 아프신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같이 산다고 해서 더 효자인 건 아니야. 형제들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은영도 마찬가지였다. 오빠들, 엄마 병간호는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의사니까. 그래도 우리가 더 자주 와서 돌보고 있잖아. 자주 온다고 다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케어가 중요해요. 자녀들은 누가 더 효심을 보이는지 경쟁하기 시작했다. 정수는 이런 상황을 보며 더욱 실망했다. 결국 다 똑같구나. 돈 때문에 경쟁하고 있어. 그래서 정수는 더욱 극한의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어느 날 정수는 일부러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척했다. 아야, 다리가. 민호가 급히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다리를 삐끗한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민호는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정수는 민호가 친구에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왔어. 많이 다쳤어? 아니, 별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더 점수를 따는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엄마가 누가 더 잘해주는지 보고 있거든. 이런 때 내가 돌봐주면 재산 분배할 때 유리하지. 민호에게도 어머니의 부상은 점수를 딸 기회일 뿐이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시험을 해보자. 누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하지만 그 전에 정수는 한 사람을 더 관찰해 보고 싶었다. 자신을 진짜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다음 날 정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경비원 박영철과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60대 후반의 박영철은 정순을 늘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그래요. 병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자녀분들이 잘 돌봐드리니까 다행이네요. 그렇긴 한데, 영철 씨,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수는 박영철에게만큼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갑자기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박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사람은 마음을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네, 아플 때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범한 날에도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는 게 진짜 마음 아닐까요?
박영철의 말에 정수는 깊이 공감했다. 맞는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아플 때만 관심을 보였으니까. 할머니, 그래도 자녀분들이니까 믿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보일 거예요. 박영철의 따뜻한 말에 정수는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정수는 생각했다. 영철 씨 같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니까. 이제 정수는 마지막 결정을 내릴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제6부 배신과 실망, 숨겨진 진실. 한 달이 더 지났다. 자녀들의 과도한 관심은 계속되었지만 정수는 점점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정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민준과 은영이 몰래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형, 엄마가 너한테도 재산 대부분을 준다고 했다며. 응, 그렇다고 하더라. 너한테도 그런 말씀 하셨어. 네, 저한테도. 그럼 엄마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건가? 그런 것 같은데 민호한테도 확인해 봐야겠어. 형, 그럼 엄마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건 아닐까? 시험? 네, 누가 더 잘해주는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 형제들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받기 위한 경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나누는 대화였다. 그런데 형, 엄마가 정말 6개월밖에 안 남으신 걸까? 의사가 그렇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몇 개월만 더 버티면 되는 거네. 응, 조금만 더 참자. 버틴다는 표현의 정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버티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매일 오는 게 좀 힘들어. 나도 그래. 병원 일도 뒤로 미뤄야 하고.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자.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날 밤 정수는 혼자 많은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정수는 우연히 민호가 부동산에서 상담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아파트가 상속되면 언제쯤 매매가 가능한가요? 상속 절차가 끝나면 바로 가능해요. 보통 6개월 정도 걸리죠. 그럼 내년 초에는 팔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급하게 파실 이유가 있으세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민호는 벌써 어머니의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극단적인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정수는 세 자녀를 모두 불러 모았다. 얘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요? 민준이 물었다. 내가 안락사를 하기로 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안락사요? 은영이 놀라며 물었다. 응. 어차피 고통스럽게 죽을 바에야 편안하게 가는 게 낫겠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다른 계산이 보였다. 안락사를 하면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 달쯤. 다음 달이요? 자녀들의 반응이 묘했다.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다. 엄마,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 은영이 말했다. 무슨 일? 재산 정리나 유언장 같은 것들요. 또 재산 이야기였다. 그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말했지만 정수는 그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수는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이야,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 뭐가 확실해졌다는 거야? 내 아이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도 오늘 안락사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하냐고 묻더라. 말리는 것도 아니고. 순이는 친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정순아,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겠어. 마지막 결정? 내 재산을 정말로 어떻게 할지 말이야. 다음 날 정수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박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에요? 어제 할머니 자녀분들이 관리사무소에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물어봤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아파트 관리는 어떻게 되냐고.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상속인들이 알아서 처리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자녀분들이 서로 다른 날에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경쟁하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죽기도 전에 사후 처리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더 이상 이런 거짓말은 못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그럼 내 재산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수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줄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전부 기부해버릴 수도 없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 정순의 머릿속에 박영철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 한번 시험해볼까? 정순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제7부 마지막 시험. 진정한 마음을 찾았어. 정수는 마지막 시험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자녀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먼저 정수는 경비원 박영철에게 접근했다. 영철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병원에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들 바쁘다고 해서. 혼자 가기가 불안해서요. 박영철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정순을 병원까지 모셔다 주었다. 할머니,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걱정 마세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좋은 치료법이 많이 있어요. 박영철은 정순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영철 씨, 혹시 제가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뭐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가족보다 더 믿음직스러워요. 정순의 말에 박영철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가족분들이 바쁘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정수는 박영철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며칠 후 정수는 또 다른 시험을 해봤다. 아파트 청소를 해주는 이모 김숙자에게도 비슷한 부탁을 했다. 숙자 씨, 혹시 제가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할머니.
자녀분들 연락처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연락드릴 수도 있고요. 고마워요. 아이들은 멀리 있어서.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김숙자도 정순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이렇게 며칠간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 정순은 깨달았다. 자녀들보다 이웃들이 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을. 그래서 정순은 마지막 극한의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어느 날 밤, 정순은 일부러 집에서 쓰러진 척했다. 아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실 바닥에 누웠다.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먼저 큰아들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 뭐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일어날 수가 없어. 엄마, 119 부르세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도와줘. 엄마, 일단 119 부르시고 제가 끝나는 대로 갈게요. 민주는 어머니보다 회의가 더 중요한 것 같았다. 둘째 은영에게도 전화했다. 은영아, 엄마 좀 도와줘.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쓰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엄마, 지금 병원에서 수술 중이에요. 119 부르시고 제가 수술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은영도 마찬가지였다. 막내 민호에게도 전화했다. 민호야, 엄마, 지금 친구들과 중요한 사업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민호는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정수는 실망감에 빠졌다.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녀들은 모두 다른 일을 우선시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영철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영철 씨, 죄송한데 도와주세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올라갈게요. 박영철은 5분도 안 되어서 정순의 집에 도착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아니에요. 조금 어지러워서. 일단 침대로 모셔드릴게요. 박영철은 정순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침실로 모셨다. 할머니, 물 좀 드세요. 자녀분들한테 연락드릴까요? 괜찮아요. 영철 씨가 와주셔서. 뭐 하는 소리세요? 당연한 거죠. 박영철은 1시간 넘게 정순 곁에 머물러 주었다. 정말 괜찮으시면 제가 이제 가볼게요. 혹시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영철 씨. 정말 고마워요. 박영철이 떠난 후 정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30분 후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회의 끝났어요.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119는 부르셨어요? 아니, 이웃분이 도와주셔서. 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내일 시간 내서 갈게요. 민주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은영과 민호도 비슷했다. 정수는 그날 밤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제 알겠어.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다음 날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네, 어떻게 작성하고 싶으세요? 정수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자녀분들에게는 최소 유류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에게 주고 싶다고요? 네, 진짜 저를 걱정해 준 분들에게요. 변호사는 정순의 의도를 이해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받은 사랑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그날 정수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박영철에게는 아파트 한 채와 5억 원을, 김숙자에게는 2억 원을,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기로 했다. 자녀들에게는 법정 최소 유류분인 각자 3억 원씩만 남겼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정수는 자신의 거짓말을 끝낼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제8부 진실 폭로. 충격적인 고백.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일주일 후 정수는 마침내 진실을 밝힐 결심을 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세 자녀를 모두 집으로 불렀다. 엄마, 오늘은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자녀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얘들아, 엄마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요. 은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는 췌장암에 걸리지 않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자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한부도 거짓말이고 6개월 남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엄마는 건강해. 그럼 그동안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민호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래. 다 거짓말이었어. 자녀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엄마,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은영이 물었다.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 시험이요? 응. 너희들이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엄마 돈만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 정순의 말에 자녀들은 당황했다. 엄마, 그런 식으로 시험하시면 안 되죠. 민준이 화를 내며 말했다. 안 된다고. 그럼 너희들은 그동안 뭘 했니? 저희가 뭘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말과 행동을 다 봤어. 엄마가 죽는다고 하니까 재산부터 계산하더구나. 자녀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만나서 하는 대화도 다 들었어. 엄마 돌보는 게 힘들다고 몇 개월만 더 버티자고. 엄마, 버틴다고. 엄마를 돌보는 게 버티는 일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동안 너희들이 보인 효심은 다 가짜였어. 재산을 받기 위한 연기였지. 자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은영이 변명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왜 갑자기 매일 오기 시작했니? 왜 갑자기 그렇게 잘해주기 시작했고. 엄마가 아프시니까. 내가 아프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 했잖아. 병원 가자고 하면 바쁘다고 했고. 정순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 각각에게 재산을 가장 많이 주겠다고 했을 때 누구도 형제들과 나눠 갖자고 하지 않더구나. 그건 다들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했지. 자녀들은 부끄러워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잘못했다고. 진짜로 뉘우치는 거야? 아니면 또 연기하는 거야?
진짜로 뉘우치고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 내가 정말 죽는다고 했을 때 너희들 중에 누가 진짜 슬퍼했니? 자녀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너희들은 내가 언제 죽는지만 궁금해했어. 그래야 재산을 언제 받을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엄마. 그리고 내가 쓰러졌다고 전화했을 때 너희들은 모두 다른 일이 더 중요했지. 정수는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회의가 중요하고 수술이 중요하고 사업 미팅이 중요했어. 엄마보다 다 중요했지. 자녀들은 더욱 부끄러워했다. 반면에 이웃들은 달랐어. 박영철 씨는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달려와 줬어. 김숙자 씨도 마찬가지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잘못했다는 걸 알면 됐어. 그래서 엄마도 결정했어. 무슨 결정이요?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말이야. 자녀들의 표정이 긴장됐다. 엄마는 너희들에게 법정 최소 유류분만 남겨줄 거야. 각자 3억 원씩. 3억 원씩이요? 응. 나머지는 진짜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줄 거야.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민준이 소리쳤다. 왜 안 돼? 내 재산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면 안 되나? 저희가 자녀인데 자녀라고 자녀 노릇을 제대로 했나? 정순의 반박에 자녀들은 할 말을 잃었다. 엄마, 저희가 다시 잘할게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은영이 울며 말했다. 기회,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어.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야. 엄마, 제발. 결정은 이미 내렸어. 유언장도 작성했고. 그날 밤 자녀들은 모두 울면서 집을 떠났다. 정수는 혼자 남아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진실을 알게 된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다음 날 정수는 박영철을 만났다. 영철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정수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설명했다. 할머니, 그런 병이 없으셨던 거예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자녀분들이 진심인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박영철의 이해심에 정수는 감사했다. 그런데 영철 씨, 제가 유언장에 영철 씨 이름을 넣었어요. 저요? 왜요? 영철 씨가 저를 진짜로 걱정해 줬거든요.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자식들도 안 하는 일을 영철 씨가 해줬어요. 박영철은 난처해했다. 할머니, 자녀분들과 화해하세요. 그분들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실 거예요. 글쎄요.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저는 가족이 없어서 더 잘 알아요. 박영철의 말에 정수는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정말 화해할 수 있을까? 재구부 화해와 깨달음. 진정한 용서. 박영철의 조언을 들은 후 정수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녀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어보니 민준이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민준아, 왜 여기서?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주는 밤새 어머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일어나라. 감기 걸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준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민준아, 엄마,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요. 정수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민주는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서 진심으로 사과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잘해준 거야?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진짜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돈은 없어도 돼요. 엄마만 건강하시면 돼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날 오후, 은영도 찾아왔다. 엄마,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은영아, 저는 의사라서 엄마 건강을 제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엄마 마음은 몰랐네요. 은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도 돈은 필요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저녁에는 민호도 왔다. 엄마, 저는 정말 엄마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민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일어나라. 엄마, 저는 그동안 엄마를 ATM기처럼 생각했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민호야,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엄마께 빌린 돈도 다 갚을게요. 민호의 사과도 진심으로 보였다. 며칠 후 자녀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회사 일을 줄이고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다. 재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만족해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너는 회사 일 괜찮니? 회사 일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은영도 마찬가지였다. 병원 일을 조절하고 어머니를 위한 요리를 직접 해왔다. 엄마, 몸에 좋은 음식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요. 민호는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사업을 정리하고 아예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 엄마, 제가 가까이 살면서 매일 안부를 확인할게요. 너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엄마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볼게요. 자녀들의 변화를 지켜본 정수는 점점 마음이 누그러졌다. 한 달이 지난 후 정수는 자녀들의 변화가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정수는 다시 한 번 시험을 해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시험이었다. 얘들아, 엄마가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어. 해외여행이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응,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구경 좀 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은영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런데 혼자 가기는 불안해서. 누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이전이었다면 자녀들은 바쁘다고 핑계를 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민준이 먼저 손을 들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은영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저도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민호까지 나서자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 같이 가자. 가족 여행이다. 정말요? 자녀들은 기뻐했다. 돈이 많이 들 텐데도 아무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엄마, 여행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민준이 말했다. 아니야, 엄마가 낼게. 엄마, 저희가 효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오히려 여행 비용을 내겠다고 경쟁했다. 그 모습을 본 정수는 확신했다. 자녀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일주일 후 가족들은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났다. 10년 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었다. 엄마 피곤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엄마, 이 음식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엄마, 사진 찍어드릴게요. 자녀들은 정말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여행을 계획했다.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곳만 골라서 다녔고, 어머니의 체력을 항상 생각했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엄마, 저희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그날 밤 호텔에서 정수는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 해. 자녀들은 긴장했다. 엄마, 저희는 정말 돈은. 아니야, 들어봐.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너희들이 정말로 변한 걸 봤어.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줘야 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당연하죠, 엄마. 자녀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박영철 씨와 김숙자 씨에게도 감사 인사를 표해야 해. 그분들이 엄마를 많이 도와줬거든. 네,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너희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내야 해.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야. 알겠어요, 엄마. 그날 밤 정수는 마음이 편안했다. 진짜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수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자녀들에게는 평등하게 재산을 분배하되 박영철과 김숙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일정 금액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 계획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제10부 진정한 부자. 황혼의 역전. 6개월이 지났다. 정순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자녀들은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민준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게,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네. 엄마, 예전에는 제가 너무 바쁘다고만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지금이 중요한 거지. 민주는 이제 회사 일보다 어머니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서라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했다. 형이 너무 독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은영이 농담조로 말하며 나타났다. 은영아, 너도 왔구나. 엄마, 제가 만든 케이크 가져왔어요. 설탕 줄이고 몸에 좋은 재료로만 만들었어요. 은영은 이제 병원 일을 적당히 조절하고 어머니를 위한 요리를 직접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때 민호도 뛰어왔다. 엄마, 형들이 먼저 와서 저만 빼고 모임하는 거예요.
민호야, 숨 좀 고르고 이야기해. 엄마, 제가 새로 시작한 작은 가게 어떤지 보러 오실래요? 민호는 어머니로부터 빌렸던 5억 원을 조금씩 갚기 위해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다. 큰 사업 대신 작지만 정직한 일을 선택한 것이었다. 우리 막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엄마가 저를 믿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느 날 정수는 박영철과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영철 씨, 정말 고마워요. 영철 씨 덕분에 제가 진짜 가족을 되찾았어요. 할머니, 제가 뭘 했다고요? 자녀분들이 원래 좋은 분들이셨어요. 아니에요. 영철 씨가 보여준 진심 어린 관심 덕분에 저도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박영철은 겸손하게 웃었다. 그런데 영철 씨, 유언장에 영철 씨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거절하셨어요? 할머니, 저는 대가를 바라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마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정수는 박영철의 순수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하지만 영철 씨, 그래도 받으세요. 제 마음의 표현이니까. 할머니, 영철 씨가 받지 않으면 제가 섭섭해요. 결국 박영철은 정순의 뜻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정수는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얘들아, 엄마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장학재단이요? 응,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자녀들은 어머니의 뜻에 적극 찬성했다.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의료 봉사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장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어머니의 장학재단을 도우려고 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엄마가 정말 기뻐. 그렇게 정수는 사랑나눔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했지만 자녀들은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다. 엄마, 이런 일에 쓰이는 거라면 저희도 기쁘어요. 저희가 받을 상속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녀들의 이런 반응을 보며 정수는 확신했다. 그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1년 후 정순의 장학재단은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정수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장학생 중 한 명이 정순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렴.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다. 어느 가을날 정수는 가족들과 함께 단풍놀이를 갔다. 엄마,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엄마, 쉬시고 싶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중심으로 행동했다. 얘들아, 엄마가 정말 고마워. 엄마, 저희가 더 고마워요. 왜? 엄마 덕분에 저희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민준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엄마가 보여주신 나눔의 정신도 배웠어요. 앞으로 저희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자녀들의 말에 정수는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우세요? 기뻐서 그래. 내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어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어떤 돈보다도 소중했다. 예전에는 재산이 50억 원이나 돼도 외로웠는데 지금은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 며칠 후 정수는 지역신문 인터뷰를 받았다. 할머니,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돈은 써야 의미가 있어요. 혼자 쌓아두면 그냥 숫자일 뿐이지만 필요한 곳에 쓰면 생명이 되거든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반대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정순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할머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정수는 겸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늦게라도 깨달은 거죠. 75세가 된 정수는 지금도 활발하게 장학재단 일을 하고 있다. 자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엄마, 오늘 뉴스에서 할머니 장학재단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뭐라고 하던 사회에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찬이야. 아니에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느 저녁 정수는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진짜 부자가 된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구나. 그때 민호가 다가왔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노을 구경하고 있어. 같이 봐도 될까요? 그럼. 모자는 함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봤다.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왜? 엄마가 계셔서요. 그리고 저도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어서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도 행복해. 그날 밤, 정수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72세에 시작한 마지막 시험이 이제 끝났다. 처음에는 자녀들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결국 나 자신도 많이 배웠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지만 사랑으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정말로 부자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황혼의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특히 내 자녀들에게. 그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되었다. 지금도 정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한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주자.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진정한 부자로서의 하루를. 끝.